1398년 8월의 서늘한 늦은 밤,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수십 필의 말발굽 소리가 적막한 궁궐을 향해 맹렬하게 울려 퍼집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칼을 빼든 자는 다름 아닌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독한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죠. 대체 무엇이 이토록 잔인한 운명을 만들었을까요? 그는 왜 아버지가 세운 나라의 심장부에 그토록 잔인하게 칼을 꽂아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조선 건국의 찬란한 역사는 사실 승자들의 입맛에 맞게 아주 아름답게 포장된 기록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궁궐 담장 너머에는 가장 믿었던 자들의 잔혹한 배신과 살아남기 위해 형제마저 버려야 했던 처절한 비하인드가 숨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 나라를 뒤엎은 위대한 장군 이성계. 하지만 그의 화려한 옥좌 뒤에는 지독한 권력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500년 왕조의 뼈대를 세운 천재 설계자 정도전과 그를 가장 존경했지만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가야 했던 이방원의 엇갈린 운명. 사실 두 사람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같은 꿈을 꾸었던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괴물은 이들의 오랜 우정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피로 물든 옥좌에 앉은 이방원은 훗날 위대한 성군이 될 아들 세종을 위해 자신의 손에 기꺼이 모든 피를 묻히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가장 잔혹한 사륙자가 가장 위대한 태평성대의 밑거름이 된 역설. 이것이 바로 조선 왕조가 숨기고 싶어 했던 진짜 권력의 민낯입니다. 세종대왕 시대의 빛나는 업적 뒤편에도 우리가 몰랐던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과로사 직전까지 몰아붙인 지독한 워커홀릭이었기요. 고기 반찬이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았던 인간적인 왕의 모습 이면에는 완벽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뼈를 깎는 고통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피로 닦아놓은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핏빛 저주는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들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병약한 왕의 죽음과 홀로 남겨진 어린 단종, 그리고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며 조카의 옥좌를 몰이든 비정한 삼촌 수양대군.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고 가장 가까운 핏줄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궁궐. 이곳에서는 누구도 온전하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살생부가 적힌 명부가 붉게 물들던 날, 조선의 충신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권력은 다시 한번 잔혹한 승자의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겉으로는 예의와 도리를 외치가 조선의 선비들조차 권력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곤 했죠. 이처럼 왕조의 시작은 눈부신 이상으로 가득했지만 그 웅장한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눈물과 처절한 희생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한 역사 교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이 얽힌 잔혹 동화입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조차 흐릿해지는 이 혼돈의 시간 속에서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려고 이토록 가혹한 흔적을 남겼을까요? 왕이라는 무거운 완관에 무게를 견뎌야 했던 자들, 그리고 그 왕관을 빼앗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었던 자들의 숨겨진 속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신기루를 쫓던 영웅들의 비참한 말로를 지켜보며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덧없음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숨겨진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음모와 배신, 이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500년 왕조의 은밀한 기록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장 큰 죄를 지어야만 했던 슬픈 영웅들의 이야기. 피바람 부는 조선 궁궐의 닫힌 문이 지금 조용히 열립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누워 이불을 덮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꿀잠 자는 세계사가 준비한 첫 번째 조선의 밤, 피로 세운 나라가 시작됩니다. 1398년 8월, 한양의 밤하늘에는 유난히도 차갑고 창백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조차 숨을 죽인 그 고요한 늦은 밤,
정막을 깨고 거친 말발굽 소리가 경복궁 남문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어둠 속을 노려보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준 차가운 검끝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세운 나라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조선의 뼈대를 설계한 천재, 정도전이 머물고 있던 작은 정자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무사들이 소리 없이 정자를 에워쌌습니다. 방 안에서는 촛불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밖에서 어떤 끔찍한 운명이 다가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정도전은 평온하게 책장을 넘기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촛불의 그림자가 창호지에 일렁이는 순간 이방원의 나지막하고 차가운 명령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조선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결정적인 찰나였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사실 권력의 가장 비정하고 쓸쓸한 민낯을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새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1등 공신이 다름 아닌 자신이 목숨 바쳐 모셨던 주군의 아들에게 가장 차가운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의 꿈은 그 서늘한 가을밤, 바닥에 흩어진 서책들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잔인한 운명을 만들었을까요? 이방원과 정도전, 두 사람은 한때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경했던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부패한 옛 왕조를 무너뜨리고 백성이 배불리 먹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며 함께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들었던 사이였죠. 하지만 권력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벗 사이에서도 절대 자리를 나누어 주지 않는 무서운 속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방원을 향해 권력의 눈이 멀어 스승과 형제를 저버린 잔혹한 야심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캄캄한 어둠 속에 서 있던 이방원의 내면은 겉보기처럼 차갑고 단단하지만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온전한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기꺼이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한 인간의 고독한 선택. 그는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어떤 눈물을 삼키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역사는 늘 승리한 자들의 입맛에 맞게 간정하고 아름답게 기록되기 마련입니다. 위대한 건국이 하는 화려한 포장지 속에는 이렇듯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한숨과 배신당한 자들의 눈물이 겹겹이 엉켜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단단한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내고 500년 동안 철저하게 가려져 있던 조선 왕조 창업의 진짜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슬프고도 치명적인 왕자의 난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 이방원과 정도전의 운명이 어디서부터 엇갈리기 시작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시계 바늘을 10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그곳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수만 명의 병사들이 굶주려 가던 척박하고 외로운 땅이었죠. 압록강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 위화도.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와 넘실거리는 검은 강물 앞에서 조선의 첫 번째 왕 이성계는 일생일대의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가득한 섬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388년의 여름, 압록강 한가운데 위치한 위화도에는 며칠째 굵은 장대비가 쉬지 않고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불어난 강물은 금방이라도 섬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막사 주변에는 병에 걸려 신음하는 병사들의 앓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곳은 전쟁터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무덤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요동을 정벌하라는 왕의 무리한 명령을 받고 압록강까지 달려온 5만 명의 고려 군대.
하지만 강을 건너기도 전에 식량은 바닥을 드러냈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 병사들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허무하게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지옥의 한가운데서 평생 단 한 번의 패배도 몰랐던 무적의 명장 이성계는 깊은 절망감에 빠진 채 비 내리는 강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진하면 굶어 죽거나 물귀신이 될 것이고 이대로 머물러도 전염병에 몰살당할 것이다. 그렇다고 군대를 돌린다면 그것은 곧 반역이 되어 우리 가족 모두의 목이 달아날 것이다. 이성계의 머릿속은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고민으로 찢어질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평생을 나라에 충성하며 살아온 늙은 장수에게 반역이라는 단어는 죽음보다 더 수치스럽고 두려운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진흙바닥에 쓰러져 살려달라 애원하는 어린 병사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그의 마음은 서서히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병사들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오랜 세월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왕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이 불쌍한 아이들을 개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뜨거운 양심이 충성심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장대비가 얼굴을 때리던 어느 깊은 밤, 이성계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개경으로 돌아간다. 그 짧고 단호한 한마디는 빗소리를 뚫고 병사들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절망에 빠져있던 5만 명의 군대는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말머리를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그들은 반역의 군대가 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화도 회군이라 부릅니다. 흔히 권력에 눈이 먼 장군이 치밀하게 계획한 쿠데타로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굶주린 병사들을 살리려 했던 지휘관의 처절한 고뇌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썩어빠진 고려 왕조의 무능함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폭발이었고 더 이상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었던 시대의 묵직한 부름이기도 했죠. 말머리를 돌려 개경으로 향하는 이성계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만약 이 거사에서 실패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과 친척들까지 모두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수도를 향해 나아갈 때마다 그의 심장은 멈출 듯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싱거울 만큼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백성을 돌보지 않던 낡은 왕조는 이성계의 정예 군대 앞에서 가을 낙엽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궁궐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고려의 모든 권력은 이성계라는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칼 한 자루로 평생 전장을 누비던 무장이 500년 역사를 가진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짜릿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권력의 정상에 선 이성계는 기쁨보다 깊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썩은 집을 부수는 것은 장군인 자신의 칼로 가능했지만 그 빈터에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평생 칼과 활만 다루어온 무장에게 복잡한 세금 제도와 국가의 법률을 새로 짜는 일은 전쟁보다 훨씬 더 두렵고 막막한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텅 빈 편전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던 이성계. 그는 자신에게 훌륭한 군대와 강력한 권력은 있지만 새로운 세상을 그릴 수 있는 정밀한 설계도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칼이 되어줄 백성들을 위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려줄 천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가 가장 간절하게 누군가를 필요로 하던 바로 그 순간 평생을 가난과 핍박 속에서 떠돌던 한 초라한 손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걸어들어온 그 사내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이라는 거대한 집의 도면을 가슴에 품고 있던 천재, 삼봉 정도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칼을 가졌지만 길을 몰랐던 무장, 그리고 가장 완벽한 지도를 가졌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들 힘이 없었던 선비.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불씨가 떨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손을 잡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게 될까요? 고려 말의 사회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암흑기였습니다. 극소수의 귀족들이 전국의 땅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송곳 하나 꽂을 땅조차 없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죠. 이런 썩어 빠진 세상을 분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책상머리에서 고전을 읽으며 백성이 주인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상상하던 남자. 그가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의 머릿속에는 귀족들의 땅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임금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하들이 올바른 정치를 펴는 이상적인 국가의 설계도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의 출신이 너무나 미천했고 무엇보다 그 엄청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한 줌의 군사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힘없는 몽산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정도전이 위화도 회군으로 최고 권력자가 된 이성계를 찾아간 것은 역사가 준비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를 현대사회에 비유하자면 마치 거대한 스타트업의 창업과도 같았습니다. 정도전은 세상을 바꿀 기발한 아이디어와 핵심 기술을 가진 천재 개발자였고 이성계는 막대한 자본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든든한 투자자이자 CEO였던 셈입니다. 두 사람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정도전이 가슴에 품어왔던 새로운 세상의 지도를 펼쳐 보이자 이성계의 굳은 얼굴에는 서서히 감격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칼로 사람을 베는 것밖에 몰랐던 장군에게 백성이 웃으며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꿈은 그 어떤 승리보다 가슴을 뛰게 만들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굳게 맹세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위험한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며 방해물들을 잔혹하게 제거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학자인 정도전이나 덕장의 이미지를 지켜야 하는 이성계가 직접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바로 그때 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칼을 들고 나타난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가장 똑똑하고 결단력 있는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가 세울 새로운 나라를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반대파들을 은밀하게 숙청하고 협박과 회유를 넘나들며 이성계와 정도전이 걷는 길 앞에 가시덤불을 치워 나갔습니다. 충신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제거한 것도 바로 이방원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조선 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초기만 해도 이방원과 정도전의 사이는 매우 돈독했습니다. 방원은 학식이 깊고 통찰력이 뛰어난 정도전을 스승처럼 따랐고 정도전 역시 방원의 뛰어난 실행력과 카리스마를 인정했죠. 늦은 밤이면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부패가 사라진 깨끗한 궁궐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백성들의 거리를 상상하며 함께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완벽한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1392년 마침내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면서 두 사람의 끈끈했던 우정에 서서히 치명적인 균형이 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정도전이 설계한 새 나라의 시스템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꿈꾼 조선은 왕이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재상, 즉 신하들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이끌고 왕은 그저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도전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 왕자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던 사병들을 모두 빼앗아 국가의 군대로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원은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손에 그토록 많은 피를 묻혀가며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와서 자신을 권력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무기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이방원의 눈에 정도전은 더 이상 존경하는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조선을 자신의 소나귀에 쥐고 흔들려는 오만한 권력자일 뿐이었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낡은 격언이 이방원의 가슴속에 서늘한 비수가 되어 꽂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세상에는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강력한 군주가 필요했고 정도전의 세상에는 그것이 불필요했습니다.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이방원의 눈빛을 정도전은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정도전은 자신이 만든 완벽한 법과 시스템이 인간의 뜨거운 욕망마저 통제할 수 있다고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따뜻한 차는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짙은 경계심과 살기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던 한양의 어느 늦은 밤, 이방원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오랜 시간 품고 있던 칼을 천천히 꺼내들었습니다. 칼날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죠. 어제의 동지를 내일의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잔혹한 운명의 수레바퀴. 과연 이 숨막히는 권력 게임의 끝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1392년 봄, 새로운 세상을 향한 이성계의 거침없는 행보에 뜻밖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냥을 하던 중 말에서 떨어져 아주 깊은 병석에 눕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고려를 지키려던 마지막 충신 정몽주에게는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성계가 쓰러진 틈을 타 그의 핵심 측근들을 일거에 제거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다름 아닌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신복 조용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문병하고 돌아가는 정몽주를 길목에서 암살하라는 매우 서늘하고도 굳은 지시가 내려졌죠. 하지만 정몽주는 단순한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500년 고려 왕조를 지탱하는 거대한 정신적 지주였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대학자였습니다. 그를 제거한다는 것은 곧 온 세상의 거센 비난을 홀로 짊어지겠다는 무겁고도 잔혹한 결단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정몽주는 이성계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문병을 마치고 자신의 자택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죽인 어두운 길목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조영규와 일행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사이로 짧고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무너져가는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마지막 기동은 어둠 속에서 그렇게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공식적인 사료들에는 정몽주가 피살된 정확한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개경의 작은 돌다리인 선죽교에 묻은 붉은 핏자국 이야기가 마치 굳건한 전설처럼 자리 잡게 되었죠.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이라는 슬픈 전승은 새 왕조를 세우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만 했던 끔찍한 희생의 무게를 백성들이 얼마나 무겁게 느꼈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픈 흔적입니다. 정몽주의 죽음은 온 나라를 거대한 충격과 먹먹한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조선의 공식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독단적으로 암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그를 질책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이 끔찍한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버지는 새 나라의 군주로서 백성들 앞에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명분을 지켜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험난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이성계의 무서운 직관력을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비하인드가 숨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경 한복판에서 벌어진 무장 병력의 은밀한 움직임을 그가 정말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많은 이들은 이성계가 암살의 기류를 느끼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아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무거운 침묵으로 조용히 묵인했을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방원 역시 이러한 아버지의 복잡한 속마음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새 나라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오물과 피를 뒤집어 써야만 했고, 방원은 기꺼이 자신이 그 서늘한 악역을 맡기로 굳게 결심했던 것이죠. 자신이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만 아버지가 빛나는 성군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방원이 선택한 무섭고도 처절한 충상이자 효도의 방식이었습니다. 정몽주라는 가장 거대한 장애물이 사라지자 역사의 수레바퀴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계를 반대하던 세력들은 공포에 질려 하나둘 숨을 죽였고, 마침내 1392년 여름 고려 왕조는 쓸쓸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낡은 궁궐의 문이 닫히고 이성계는 수많은 신하들의 환호 속에서 새로운 나라, 조선의 첫 번째 옥좌에 오르는 영광스럽고도 묵직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개국을 축하하는 화려한 연회가 궁궐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등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축제의 한가운데서 가장 많은 땀과 피를 흘렸던 이방원의 자리는 묘하게도 어두운 그늘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권례에서 한 걸음 물러난 채 그는 잔을 기울이며 알 수 없는 씁쓸함과 묘한 소외감을 조용히 삼켜내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이동은 이방원의 예상과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성계의 옥좌 주변에는 그가 아닌 다른 이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권력의 달콤한 열매를 나누고 있었죠. 충성과 희생의 대가가 철저한 배제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는 참기 힘든 상실감이 피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굳은 일을 도맡았던 사냥개의 가슴속 깊은 곳에 아주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왕조를 세웠다는 거대한 성취감 뒤에는 언제나 권력을 나누어야 하는 비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하고 자존심이 강했던 이방원에게 그 현실은 너무나도 차갑고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궁궐의 어두운 구석에서 훗날 500년 왕조를 뒤흔들 가장 거대한 폭풍우가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하지만 매우 치명적으로 잉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날 연회장에서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따뜻한 술 한 잔을 건네며 그의 외로운 공로를 다독여 주었다면 조선의 역사가 피바람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역사는 늘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며 가장 아픈 방향으로 흐르곤 합니다. 벼랑 끝으로 밀려난 이방원이 마주하게 된 더 큰 절망과 굴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이 건국되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 궁궐에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자들에게 상을 내리는 논공 행상이 열렸습니다. 개국공신 명단이 적힌 두루마리가 천천히 펼쳐지자 모든 이들의 숨죽인 시선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 명단이 마지막까지 불릴 때까지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이방원의 이름은 전체 명단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개국 공신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의 문제를 넘어 권력의 중심에서 완벽하게 밀려났음을 의미했습니다. 명분은 겉보기에 아주 그럴싸했습니다. 왕의 친아들들은 이미 군주와 핏줄을 나눈 가족이므로 신하들에게 내려주는 공신이라는 칭호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방원은 그것이 자신을 묶어두기 위한 얇은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주도권을 쥔 세력들이 이방원을 명단에서 지워버린 진짜 이유는 그의 너무도 강한 카리스마와 결단력을 내심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방원의 손과 발을 묶고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의 명분을 철저하게 빼앗아버리려 한 것입니다.
피를 묻히며 치워놓은 가시밭길 위를 정작 본인은 걷지 못하게 된 이 가혹한 현실 앞에 이방원의 가슴속에는 깊은 배신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왕위 계승자 세자를 결정하는 문제였죠. 이성계의 첫째 부인인 신의왕후 한씨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고생을 다했던 이방원과 그의 형들을 제치고 세자 자리에 오른 것은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의 어린 막내 아들 이방석이었습니다. 조선을 세우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방원뿐 아니라 함께 사선을 넘나들며 싸웠던 그의 형제들 모두에게 뼈에 사무치는 굴욕감과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성계는 사랑하는 부인의 간절한 청을 이기지 못해 자신과 묵묵히 고통을 나누었던 장성한 아들들을 차갑게 외면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방원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아주 결정적이고도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은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정도전과 신진 사대부들의 손아귀로 빠르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특히 정도전은 나라의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외교와 국방의 기틀을 다지며 사실상 조선의 첫 번째 실권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그가 꿈꾸던 나라는 똑똑한 재상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이끌고 왕은 든든한 상징으로 존재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린 세자 방석은 이 완벽한 설계도를 완성할 최적의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이들에게도 단 하나의 오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에서 멀어진 이방원을 그저 이빨 빠진 채 물러난 호랑이쯤으로 너무 얌전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관직도 없이 집안에 틀어박혀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이방원의 겉모습을 보며 그들은 이방원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완전히 고개를 숙였다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핏빛 미래를 보지 못한 너무나도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웅크리고 있던 이방원은 결코 스스로 발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눈을 속인 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만의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었죠. 권력을 쫓는 이들이 화려한 궁궐로 몰려갈 때 이방원의 사저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은밀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불만을 품은 보수적인 관리들과 새 나라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 벼랑 끝에 몰린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원의 차가운 마당에는 어느새 목숨을 걸고라도 다시 한번 세상을 뒤집고 싶어하는 굶주린 늑대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그들의 억울한 사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따뜻한 밥을 내어주고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린 절망을 읽어내고 그것을 자신을 향한 무서운 충성심으로 묶어내는데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한양 도성의 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새 왕조의 번영과 평화를 노래하는 화려한 풍악이 울려 퍼졌지만 이방원의 사저 주변에는 차가운 침묵 속에 은밀한 결의가 스며들고 있었죠. 이방원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그는 고요한 눈빛으로 상대의 허점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은 늘 자신이 만든 견고한 시스템에 취해 발밑에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서류에 적힌 법과 제도가 조선을 지탱한다고 믿었지만 진정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뜨거운 욕망이었습니다. 억눌렸던 분노와 야심이 마그마처럼 끓어오르며 한양의 캄캄한 땅속에서는 마침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폭발할 끔찍한 준비를 모두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겉으로 보이지 않는 두 세력 간의 팽팽한 긴장감은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주도하던 세력은 이방원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한 아주 치명적이고도 구조적인 한 수를 바둑판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방원을 벼랑의 가장 끝자락까지 밀어붙인 그 결정적인 조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의 전국은
명나라와의 불편한 외교적 마찰로 인해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황제가 조선의 외교 문서 구조를 문제 삼으며 무리한 압박을 해오자 조선의 조정은 이를 명분으로 아주 대담한 카드를 준비합니다. 바로 요동정벌론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훈련이 시작되었고 진법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는 처벌을 받는 등 도성 안에는 짙은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군사적 움직임 속에서 새 왕조의 군사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는 거대한 군권 개편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은 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오직 국가가 직접 쥐고 통제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국 공신들과 특히 왕자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던 사병들까지 모두 국가의 정규 군대로 통합하고 정리하려는 구상이 강력하게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기틀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개인의 사병을 없애는 것은 역사적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수순입니다. 하지만 이방원에게 이 구상은 자신의 목을 겨누는 죽음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자신의 군사 기반을 모두 빼앗기고 나면 훗날 어린 동생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자신이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보장이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병혁파라는 명분은 이방원의 마지막 남은 이빨과 발톱마저 송두리째 똠아버리려는 구조적인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왕명과 국가의 덕이라는 튼튼한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이 개편 작업 앞에서 대놓고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왕자들과 귀족들은 두려움에 질려 하나둘 자신의 호위무사들과 무기들을 관청으로 내놓으며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원 역시 겉으로는 이 거대한 국가적 압박 앞에서 순순히 고개를 숙이는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자신의 집안을 지키던 군사들의 명부를 군말 없이 관청에 제출하고 군사훈련에 고분고분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방원은 이미 발톱이 다 뽑힌 채 쓸쓸하게 권력의 뒤안길로 물러난 한없이 무기력하고 초라한 왕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밤, 이방원의 사저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숨가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집안의 깊은 우물 바닥과 흙을 파낸 은밀한 공간 속으로 날카로운 창과 철퇴들이 소리 없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죠. 무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 쇳덩이를 숨기는 그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방원의 눈빛은 어둠 속의 야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이방원의 곁을 지키며 가장 대담한 역할을 했던 인물은 다름 아닌 그의 부인 민씨였습니다. 훗날 원경왕후가 되는 그녀는 자신의 친정이 가진 재산을 아낌없이 털어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무기를 사들였고 흩어지는 사병들을 다독여 몰래 숨겨두는 엄청난 담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준 가장 냉철하고도 무서운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고요한 바다처럼 기괴할 만큼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국가의 군사 개편이 순조롭게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마그마가 끓어오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치명적인 파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매일 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흙 속에 묻은 칼자루를 생각했습니다. 망설이는 자는 목이 달아날 잔혹한 생존 게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398년 8월의 어느 날, 이방원에게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가장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아버지 이성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병에 걸려 의식을 잃고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임금의 병환으로 인해 굳건했던 궁궐의 경비는 일순간 느슨해졌고 전국은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방원은 참아왔던 숨을 토해내며 마침내 웅크렸던 몸을 일으킬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우물 속에 조용히 숨겨두었던 차가운 칼자루가 다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이방원의 얼굴에는 서글픈 슬픔과 섬뜩한 결연함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설픈 평화와 불안한 목숨을 구걸하며 살 바에는 차라리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혼돈을 핏빛으로 씻어내겠다는 끔찍한 결단. 그는 더 이상 꼬리를 내린 사냥개가 아닌 스스로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꺼낸 칼끝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반대 세력을 향해, 그리고 어린 이복 동생이 머무는 세자궁을 향해 아주 서늘하게 겨누어졌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허락하지 않는 이방원의 묵직한 발걸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전기의 가장 잔혹하고도 슬픈 역사의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500년 왕조를 뒤흔들 참혹한 비극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입니다. 구름이 달을 가려 빛 한 점 없는 그 서늘한 밤, 이방원의 사저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무사들이 소리 없이 한양의 텅 빈 밤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거대한 살육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그날 밤, 이방원의 칼끝은 이미 정도전의 목을 향해 있었습니다. 참혹하게 얼룩질 조선의 비극적인 밤은 어떤 피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1039년 8월 26일 밤, 한양의 공기는 유난히도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이방원의 사절을 나선 수십 명의 무사들은 횃불도 밝히지 않은 채 짙은 어둠을 방패 삼아 소리 없이 도성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조선의 건국 공신이자 실질적인 실권자였던 정도전이 머물고 있던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그들의 발걸음은 곧 닥쳐올 참혹한 파국의 시작을 알리는 무거운 심장 박동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정도전은 가까운 동지들과 함께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나라의 앞날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완벽한 법과 시스템이 조선을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에 그 어떤 위협도 예상하지 못한 채 무방비 상태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나눈 웃음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굳게 닫혀있던 마당의 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차가운 쇠붙이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짙은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방원의 군사들이 사방을 포위했고 도망칠 구멍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습격에 칼을 쥘 시간조차 없었던 개국의 영웅들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학자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고 거대한 제국의 청사진을 그렸던 정도전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을 쥔 무사들 사이로 마침내 어둠을 헤치고 이방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서로를 깊이 존경하고 이해했던 스승과 제자, 그리고 동지였던 두 사람이 마침내 가장 잔혹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으로 마주선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침묵은 수많은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마저 얼어붙게 만들 만큼 기괴하고도 차가운 무게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의 마지막 시선은 이방원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에 닿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완벽한 이성의 나라가 한 인간의 뜨겁고 통제할 수 없는 욕망과 두려움 앞에서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그가 평생을 바쳐 그렸던 백성이 주인이 되는 이상적인 조선의 미래도 밤안개처럼 흩어지며 거대한 별 하나가 쓸쓸히 떨어졌습니다. 정도전의 최후는 이방원에게 단순한 정적의 제거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새 나라의 주도권이 사대부들의 법이 아닌 강력한 왕권의 칼로 넘어왔음을 상징하는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로 물든 이 잔혹한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의 칼끝은 이제 또 다른 비극의 장소, 어린 이복 동생이 떨고 있을 세자궁을 향해 거침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세자 이방석은 아무런 죄도 없이 그저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왕위에 올랐던 불쌍한 11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형의 서늘한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린 세자의 가슴은 얼마나 무서운 공포로 찢어질 듯 요동쳤을까요? 궁궐의 가장 깊은 곳, 화려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그 방에서 소녀는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떨고 있는 이복 동생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어린 동생은 눈물 가득한 눈으로 형을 바라보며 살려달라는 무언의 애원을 보내고 있었죠. 피를 나눈 형제가 다른 형제의 목숨을 거두어야 했던 이 참혹한 사건은 조선 왕실의 역사에 가장 깊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성계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어린 세자의 꿈은 피어나지도 못한 채 차가운 궁궐의 바닥에서 쓸쓸하게 저물고 말았습니다. 이방원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금단의 선을 넘어섰고 그 대가는 오롯이 그의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내리앉은 한양의 새벽, 정적만이 감도는 궁궐 안에서 이방원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권력은 이제 그의 손안에 들어왔지만 그 대가로 바친 것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무거웠습니다. 그의 뺨을 스치는 서늘한 새벽바람은 마치 억울하게 떠나간 자들의 원망 어린 한숨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며 무거운 죄책감을 일깨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방원을 그저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학살자나 괴물로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잔혹한 사륙의 밤이 지나간 직후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이방원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그 역시 한낱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기에 그가 마주해야 했던 고독과 두려움의 깊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큼직한 일들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이방원. 승자의 화려한 기록 뒤에 꼼꼼 숨겨져 있던 그의 흔들리는 내면과 인간적인 고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밤하늘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자처했던 한 사내의 쓸쓸하고도 서글픈 진짜 속마음이 펼쳐집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새벽 안개가 한양 도성을 짙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피바람이 휩쓸고 간 궁궐은 귀귀할 만큼 고요했고 밤새 흐른 핏자국 위로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죠.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이방원은 텅 빈 편전의 차가운 바닥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의 떨리는 두 손에 닿아 있었고 손톱 밑에 붉게 박힌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 같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권력에 눈이 멀어 스승과 형제를 도륙한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살인마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인간 이방원의 진짜 모습은 승자의 오만한 미소 뒤에 가려진 짙은 두려움과 고독이었습니다. 그날 밤 캄캄한 침소의 구석에서 홀로 무릎을 꿇은 채 이방원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소리 없는 처절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생부터 잔인한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정도전과 함께 백성이 배불리 먹는 나라를 상상하며 가슴 벅차하던 청년이었고 아버지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썩어 빠진 고려 말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그는 가장 먼저 날카로운 칼을 쥐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날 밤 이방원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면 정도전의 완벽한 시스템 아래에서 그와 그의 친형제들이 먼저 차가운 칼날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비정한 도박판 위에서 중간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처절한 제로섬 게임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생존이라는 본능적인 공포에 밀려 칼을 빼든 셈입니다. 왜 나를 이토록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셨습니까? 이방원은 원망 가득한 눈으로 굳게 닫힌 아버지의 침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위해 온갖 더러운 피를 손에 묻혀가며 조선을 세웠는데 아버지는 어린 이복 동생에게만 사랑을 쏟으며 자신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 지독한 소외감과 억울함이 그를 가장 잔인한 괴물로 폭주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불씨였던 것입니다. 이방원의 눈물은 권력을 향한 탐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 형제를 버려야 했던 나약한 인간의 처절한 비명이었고, 가장 믿었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의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기꺼이 악역을 자처하며 아버지를 깨끗한 성군으로 지켜냈지만,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아버지를 향한 영원한 불신과 가족의 파멸이라는 끔찍하고도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자신이 흘린 피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반드시 더 강력하고 완벽한 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이방원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마음을 깊은 심연 속에 파묻어둔 채 그는 비로소 절대 군주라는 야수의 가면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태조 이성계가 마침내 무거운 눈을 떴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랑하는 아들과 충신들이 모두 살해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그 어떤 적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무릎 꿇지 않았던 위대한 영웅은 자신이 가장 아끼던 자식의 손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이성계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이방원을 향해 차가운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들고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며 가혹한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 피를 묻혔다고 항변할 때 아버지는 자식을 인간이 아닌 괴물로 보며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부서진 신뢰는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정당한 생존과 아버지의 도덕적 명분이 정면으로 충돌한 이 비극은 조선 왕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슬픈 딜레마였습니다. 이방원은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주기를 눈물로 갈구했지만 이성계는 피 묻은 손으로 옥자를 탐하는 아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죠. 왕이라는 무거운 왕과는 이렇듯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부자 관계를 가장 잔인한 원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모든 권력의 뜻을 잃고 옥새를 내던진 채 함흥으로 쓸쓸히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텅 빈 궐에 홀로 남은 이방원.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절대 권력의 자리가 이토록 시리고 차가운 바람만이 부는 지독한 고독의 자리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조선의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쥐어야만 했습니다. 가족을 도륙하고 아버지를 등진 채 마침내 조선의 세 번째 왕자에 오른 태종 이방원. 그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걸림돌이자 어쩌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가장 강력한 동지들을 향해 소리 없는 칼날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그가 맞이하게 된 또 다른 잔혹한 비하인드와 그의 곁을 지켰던 한 여인의 절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400년, 마침내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조선의 제3대 임금으로 즉위한 태종 이방원. 그는 옥좌에 오르자마자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뿌리 뽑기 위한 피도 눈물도 없는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자신이 왕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1등 공신들이자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인 원경왕후 민씨의 친정 가문, 즉 외척 세력이었습니다. 이방원의 부인 민씨는 매우 영리하고 대담한 여인이었습니다. 1차 왕자에 난 당시 우물 속에 몰래 무기를 숨기고 사병들을 조직하여 남편을 위기에서 구해낸 1등 공신이었죠. 그녀의 친정 형제들인 민무구와 민무질 역시 목숨을 걸고 이방원의 앞길을 열어주었던 든든한 날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너무나 강력한 공로가 이제는 태종의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되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왕자의 난이
훗날 자신의 아들 때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처가 세력이 너무 커지면 왕권이 흔들리고 나라가 어지러워진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죠. 아무리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은인들이라 해도 미래의 걸림돌이 된다면 가차없이 쳐내야 한다는 잔혹한 제왕학이 그의 가슴 속에 차갑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태종은 아내의 친정 형제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유배를 보내고 끝내 사약을 내려 그들의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어제 가장 든든했던 동지들이 오늘은 왕권을 위협하는 대역죄인이 되어 차가운 이슬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는 훗날 아들 세종대왕에게 가장 완벽하고 깨끗한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 아버지가 기꺼이 모든 오물과 피를 뒤집어 쓰겠다는 처절한 계상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남편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돌아온 것은 친정 가문의 멸문제화라는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원경왕후의 가슴은 찢어지는 고통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태종의 침소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돌아오는 것은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무거운 침묵과 철저한 외면뿐이었습니다. 원경왕후는 닫힌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당신을 위해 우리 가문이 어떤 피를 흘렸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녀의 처절한 비명은 깊은 밤 궁궐의 회랑을 타고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과 신회로 묶여있던 두 사람의 관계는 권력이라는 탐욕스러운 괴물 앞에서 가장 잔인하게 부서져 버린 또 하나의 슬픈 희생양이었습니다. 원경왕후의 절규는 곧이어 가혹한 저주로 변했습니다. 당신이 흘린 그 무고한 피가 기어코 당신의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똑같은 고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분노에 가득 찬 왕비의 저주는 궁궐의 서늘한 밤길을 가르며 태종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고륙상쟁의 비극이 오히려 자신의 잔혹한 행동 때문에 저주가 되어 대물림될 것이라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내의 절규를 듣고 있던 태종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도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외롭고도 무서운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내의 증오와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가혹하고도 외로운 침묵을 묵묵히 지켜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조선의 기틀을 다진 위대한 군주였지만 동시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피로 옥좌를 다진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었고 아버지를 잃었으며 결국 자기 자신의 순수했던 영혼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권력의 최정상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지독한 고독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차갑고 어두운 심연의 감옥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권력의 가장 무서운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 달콤한 승리를 약속하지만 그 대가로 인간이 가진 가장 소중한 감정들을 남김없이 앗아가 버립니다. 태종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밤마다 궁궐을 흔드는 바람 소리는 마치 원경왕후의 서글픈 원망처럼 들려와 그의 가느다란 수면을 매번 차갑게 깨우곤 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조선 왕조의 창업과 기틀 마련은 결코 아름다운 도덕과 정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과 남겨진 자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 위에 세워진 위태롭고도 웅장한 탑이었습니다. 태종이 온몸으로 짊어진 이 무거운 핏빛 굴레는 과연 그의 바람대로 아들 세종의 시대에 눈부신 빛으로 승화되어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밤은 더욱 깊어지고 저주의 메아리가 가라앉은 궁궐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수많은 피를 손에 묻히며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섰던 태종 이방원. 세상은
그를 무자비한 킬러라고 두려워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옥좌에 앉아있던 기간 동안 조선은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탄탄한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억울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고 국가의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호패법을 도입하는 등 그의 정치적 결단은 놀라울 만큼 정교하고 세밀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며 권력을 쟁취한 자가 어떻게 이토록 이성적이고 차분한 정치를 펼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태종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아주 단단하고 고독한 책임감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선을 가장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짊어진 가혹한 십자가이자 속주의 방식이었죠. 어느 늦은 밤, 텅 빈 편전에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던 태종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짙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으려면 이 나라는 반드시 눈부시게 빛나야 한다.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 역사책에 잔혹한 살인마로 기록된다 할지라도 그 오명조차 기꺼이 자신의 등 뒤로 짊어지겠다는 무겁고도 쓸쓸한 아버지의 독백이었습니다. 태종이 가장 사랑하고 기대했던 아들은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었습니다. 태종은 충녕이 가진 뛰어난 지혜와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맑고 깨끗한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혹시라도 척신들이나 권력자들에게 휘둘릴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태종은 아들이 다스릴 세상에는 그 어떤 위험한 가시덤불도 남아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너는 그저 책을 읽고 백성을 보듬는 어진 임금이 되어라. 네, 너의 옥좌를 흔드는 모든 위협은 이 아비의 더러운 손으로 모두 치우고 떠날 것이다. 태종은 아들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자신의 처남들을 숙청하고 심지어 아들인 세종의 장인, 즉 시몬의 가문마저도 멸문지화시키는 극단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정하고도 처절하게 피어난 지독한 부성애의 슬픈 단면이었습니다. 세종은 장인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졌지만 아버지의 그 잔혹한 결단 뒤에 숨겨진 무거운 뜻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완벽하게 평온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아버지가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들어갔음을 알게 된 것이죠. 태종이 닦아놓은 단단하고 깨끗한 반석 위에서 마침내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의 시대가 서서히 그 찬란한 빛을 뿜어낼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숨을 거두기 직전 거친 숨을 내쉬며 아들 세종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든 악업은 이 아비가 안고 갈 것이니 주상은 그저 태평성대를 여시라. 평생을 피비린내 나는 암투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야수 같은 사내의 마지막 유언은 너무나도 애틋하고 서글펐습니다. 이방원은 그렇게 자신이 짊어졌던 권력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영원한 고요의 안식처로 떠나갔습니다. 태종의 죽음으로 피바람 불던 조선의 초기 정국은 비로소 잔잔한 호수처럼 깊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밤하늘에 뜬 둥근 달빛은 궁궐의 낡은 처마를 부드럽게 비추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는 닫힌 문 너머로 고요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따뜻하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며 사람들의 굳어있던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고요한 반석 위에서 세종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조선의 눈부신 아침을 열어갔을까요?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우리가 잘 몰랐던 세종대왕의 아주 인간적이고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세종은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움으로 백성을 이끌었다면 아들은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죠. 하지만 위대한 성군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스스로를 극도로 몰아붙였던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세종의 하루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편전에 불을 밝히며 수많은 서책과 씨름하던 세종대왕. 그가 일구어낸 눈부신 르네상스의 이면에는 어떤 남모를 고충과 흥미로운 약점들이 숨어 있었을까요? 위인전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았던 세종의 지극히 평범하고도 엉뚱한 매력, 그리고 그를 모셔야 했던 신하들의 눈물겨운 대환이 펼쳐집니다. 세종대왕 시대를 흔히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태평성대라고 부릅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해시계와 물시계를 발명하며 과학기술의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시대였죠. 백성들의 얼굴에는 편안한 웃음이 번졌고 궁궐에는 우아한 아악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벽하고 평화로운 시대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치열하고도 웃지 못할 짠한 비하인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업적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종대왕 본인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엄청난 워커홀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신하들을 불러 모아 국정을 논의했고 늦은 밤이 될 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병이 나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곁에 있는 내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명하며 학문에 대한 지독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던 집념의 군주였습니다. 문제는 임금이 이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하다 보니 그를 모시는 신하들 역시 쉴 틈 없이 과로에 시달려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종은 신하들의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명제상 황희정승은 노환으로 여러 번 사직을 청했지만 세종은 그의 등을 떠밀며 수레까지 하사하면서 끝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늙고 지친 신하들에게 세종은 훌륭하지만 너무도 피곤한 직장 상사였던 셈입니다. 밤이 깊어도 불이 꺼지지 않는 지편전에서는 코피를 쏟으며 책에 파묻힌 학자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그런 왕을 원망하면서도 결코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세종이 보여준 비전과 백성을 사랑하는 진심이 그들의 마음을 깊게 울렸기 때문이죠. 임금과 신하가 함께 피와 땀을 흘리며 갈아넣은 열정. 그것이 바로 조선의 눈부신 황금기를 만들어낸 가장 솔직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세종대왕에게도 인간적인 콤플렉스와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대한 성군이었던 그가 가장 집착했던 것은 바로 고기 반찬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의 실록 기록을 보면 충령은 고기가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으니 상중에도 고기를 먹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을 정도였습니다. 지독한 육식주의자였던 세종의 밥상에는 항상 다양한 고기 요리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운동을 싫어하고 늘 책상에 앉아 일과 독서에만 매달렸던 데다 고기 반찬만 편식했으니 세종의 건강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비만에 시달렸고 당뇨와 안질 등 온갖 성인병을 달고 살아야만 했죠. 백성들을 보살피는 데는 그토록 완벽했던 성군이 정작 자신의 몸을 돌보는 데는 한없이 서툴렀던 것입니다. 옥좌에 앉은 위대한 왕조차도 육신의 고통 앞에서는 한낱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몸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백성들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 위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소리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몸에 난 상처와 질병들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백성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영광의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1446년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훈민정음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깎아 만든 찬란한 유산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되던 날
궁궐의 처마 끝에 스치는 바람결에는 마치 온 백성을 품어안는 따뜻한 온기가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위대한 워커홀릭 군주가 평생을 바쳐 빚어낸 이 아름다운 글자는 훗날 500년을 넘어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이 차면 반드시 기우는 법입니다. 세종의 눈부신 황금기는 그의 건강 악화와 함께 서서히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남김없이 쏟아부은 탓에 세종은 50대의 나이에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편전에 앉아 거친 숨을 내쉬는 왕의 뒷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만큼 쓸쓸하고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세종대왕이 남긴 위대한 유산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평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결코 한 곳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세종이 죽고 난 뒤 평온했던 조선의 하늘에는 다시금 불길하고 검은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피로 막아냈던 골육상쟁의 비극이 손자대에 이르러 더 끔찍한 모습으로 부활을 예고하고 있었죠. 1450년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던 위대한 성군 세종이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가장 따뜻했던 하늘이 무너진 듯 거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궁궐 전체가 깊은 상실감에 빠진 가운데 세종의 장남인 문종이 조선의 5대 임금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문종은 아버지 못지않게 똑똑하고 학문이 깊었으며 얼굴마저 잘생긴 그야말로 완벽한 준비된 군주였습니다. 문종은 세종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부터 무려 8년 동안이나 대리청정을 하며 나라를 이끌어온 훌륭한 제목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신망도 두터웠고 백성들은 그가 아버지의 태평성대를 무난하게 이어갈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완벽해 보이는 군주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 하나를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돌이킬 수 없이 병약한 육신이라는 저주였습니다. 문종은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소헌왕후와 아버지 세종의 상을 연이어 치르면서 3년상을 2번이나 겪게 되었죠. 조선의 엄격한 예법에 따라 고기를 끊고 거친 음식만을 먹으며 슬픔을 이겨내야 했던 탓에 그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옥좌에 앉은 문종의 얼굴은 늘 창백했고 그의 기침소리는 편전의 묵직한 공기를 불안하게 흔들곤 했습니다. 결국 문종은 즉위한 지 불과 2년 4개월 만에 훌륭한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병석에 눕게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문종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 훗날의 단종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없이 외롭게 자란 어린 아들을 두고 눈을 감아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문종은 숨을 거두기 직전 황보인과 김종서 등 가장 믿을 수 있는 원로 대신들을 병풍 뒤로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어린 아들을 지켜달라는 간곡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임금의 눈물 어린 부탁 앞에 노대신들은 목숨을 걸고 세자를 지키겠노라 맹세했죠. 하지만 이 간절한 약속은 훗날 조선 왕조의 가장 끔찍한 피바람을 불러오는 위험한 족쇄가 되고 맙니다. 1452년 5월 문종이 마침내 승하하고 12살의 어린 소년이 조선의 6대 임금 단종으로 즉위합니다. 수렴청정을 해줄 할머니도 어머니도 없는 완벽한 곤인무원의 상태였습니다. 어린 임금이 옥좌에 오르자 모든 권력은 임금의 보호자를 자처한 김종서 등 고명 대신들의 손으로 완전히 집중되었습니다. 신하들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면서 궁궐의 균형은 무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텅 빈 궁궐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숨죽여 기다리던 한 남자가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세종의 피를 이어받아 체격이 건장하고
사냥과 무예에 능한 야심만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형의 그늘에 가려 평생을 숨죽인 채 살아야만 했던 이인자의 슬픔을 품고 있었죠. 수양대군은 조카인 단종이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거대한 욕망을 더 이상 숨기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어린 왕을 쥐고 흔드는 꼴을 보며 자신이 직접 조선의 강력한 군주가 되겠다는 위험한 결심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핏빛 칼을 휘둘러 쟁취했던 바로 그 권력의 길이 수양대군의 눈앞에 다시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사저로는 매일 밤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책략가인 한명회를 비롯해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무사들과 불만 세력들이 그의 차가운 우산 아래로 모여들며 무서운 결의를 다지고 있었죠. 한양의 밤거리는 마치 50여 년 전 이방원이 피의 난을 일으키기 직전에 그 캄캄하고 스산한 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역사의 끔찍한 데자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태종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고륙상쟁의 비극. 하지만 태종이 흘렸던 그 많은 피가 원경왕후의 저주처럼 손자대에 이르러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달빛이 비치는 뜰에 홀로 서서 자신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인 백두산 호랑이 김종서를 떠올렸습니다. 망설임 없는 그의 서늘한 눈빛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심연의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궁궐 깊은 곳, 용상에 앉은 어인 단종은 어둠이 내린 빈 방에서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이는 늙은 신하들 뿐이었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삼촌의 차가운 칼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권력의 비정한 속선은 이토록 연약하고 죄 없는 어린 소년의 꿈마저 처참하게 부서뜨릴 끔찍한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스산한 기운이 맴돌던 계유년의 어느 밤, 수양대군은 은밀하게 수하 무관들을 거느리고 조선의 국방을 책임지던 북방의 호랑이 김종서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병을 핑계로 두문불출하던 수양대군이 한밤중에 불쑥 찾아오자 단종의 고명 대신이자 당대 최고의 실력자였던 김종서의 집안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김종서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왕의 숙부이자 왕실의 최고 어른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죠. 그가 대문을 나서 수양대군과 마주선 그 짧은 순간 수양대군이 데려온 수하 무관의 철퇴가 거침없이 노대신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졌습니다. 평생을 눈보라치는 북방에서 오랑캐와 싸우며 조선의 영토를 지켜냈던 위대한 장군은 그토록 허무하게 핏빛 어둠 속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역사에 끔찍하게 기록된 계유정난의 시작입니다. 김종서가 쓰러진 직후 수양대군은 곧바로 준비해둔 군사들을 움직여 김종서와 뜻을 같이 하던 대신들을 차례로 체포하고 처형해 나갔습니다. 자신과 뜻을 함께하지 않는 자라면 친형제인 안평대군조차도 가차없이 사약을 내려 목숨을 거두었죠. 50년 전 할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벌였던 그 참혹한 왕자의 난이 소름 돋을 만큼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된 것입니다. 수양대군의 손에 피가 묻을수록 어린 조카 단종의 목을 조르는 숨통은 더욱 좁혀져만 갔습니다. 충신들이 모두 베어지고 수양대군의 측근들로 과란이 채워지자 15살의 어린 임금은 자신이 앉은 옥좌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서늘한 감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단종은 결국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삼촌에게 모든 권력과 옥세를 바치는 눈물겨운 굴복을 선택하고 맙니다. 단종을 밀어내고 마침내 조선의 제7대 임금으로 즉위한 세조. 그는 자신이 흘린 피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할아버지 태종처럼 더욱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고 나라의 기틀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최정상에 앉은 세조의 마음은 한순간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후대 야사에는 세조가 조카의 옥좌를 빼앗고 수많은 생명을 도륙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밤마다 단종과 사육신이 나타나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조가 옥좌를 차지한 후에도 비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려 했던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들의 은밀한 계획이 발각되면서 조선 궁궐은 또 한 번 처참한 피바람에 휩싸이게 되죠. 이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세조는 살려두었던 조카 단종마저 더 이상 품을 수 없다는 잔혹한 결단을 내립니다. 왕위에서 물러나 상왕으로 조용히 살고자 했던 소년의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세조는 단종의 왕족 신분을 박탈하고 노산군으로 강등시켜 궁궐에서 아주 멀고 험한 땅인 강원도 영월로 귀양을 보냅니다. 화려했던 골룡포를 벗고 거친 베옷으로 갈아입은 단종이 한양 도성을 떠나던 날, 길가에 엎드린 수많은 백성들은 숨죽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의 무력함 속에서 소년이 짊어져야 했던 그 무거운 발걸음은 한없이 외롭고도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영월에 도착한 단종을 맞이한 것은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굽이쳐 흐르는 차가운 강물로 둘러싸인 청령포라는 고립된 땅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자연의 감옥과도 같은 그곳은 소년의 발목을 단단히 올과맸죠. 낮에는 뻐꾸기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허공을 맴돌고 밤이 되면 뼈를 스치는 서늘한 강바람만이 16살 어린 소년의 텅 빈 방안을 쓸쓸하게 채워줄 뿐이었습니다. 가족의 온기라고는 단 한 번도 온전하게 누려보지 못했던 소년의 짧은 삶. 그곳에서 단종은 벼랑 끝에 올라 한양 쪽 밤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었던 왕의 자리도, 핏줄이라는 따뜻한 이름조차도 그에게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자 족쇄였습니다. 인간의 잔혹한 탐욕이 만들어낸 그 끔찍한 소용돌이 속에서 소년은 그저 소리 없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게 내린 청령포의 밤, 영월 지역에는 지금도 어린 단종이 밤마다 퉁소를 불며 고향 하늘을 그리워했다는 가슴 아픈 전설이 조용히 전해집니다. 홀로 남은 소년이 퉁소에 조용히 숨을 불어넣자 차갑고 맑은 소리가 밤안개를 가르며 처연하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 소리는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던 여린 영혼의 가엾은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강물은 그 슬픈 선율을 품고 아무 말 없이 흘러만 갔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쓰러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들이 소년이 부는 퉁소 소리를 타고 밤하늘의 별빛 속으로 조용히 흩어지는 듯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흘렸던 피의 눈물도, 단종의 쓸쓸한 한숨도 결국에는 역사의 무심한 강물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의 수레바퀴 앞에서 우리는 과연 인간의 욕망이 남기는 덧없음에 대해 어떤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도 단종의 그 슬픈 퉁소 소리가 바람결에 묻혀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얽히고 설켰던 권력의 다툼도,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역사도 이제는 옅어지는 안개처럼 스르르 흩어지고 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강원도 영월의 굽이진 강줄기를 따라 걷다 보면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숲을 만나게 됩니다. 600년 전 어린 소년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그 길고 차가운 밤의 흔적은 이제 흔들리는 소리패 그림자 속으로 깊이 숨어버렸습니다. 소년이 바라보던 밤하늘의 별빛은 오늘 밤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반짝이며 수백 년 전의 슬픈 비밀을 묵묵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고 비극적인 소년의 삶을 통해 인간이 그토록 손에 쥐고자 안다라는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고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삼촌이 조카의 목숨을 앗아가며 차지했던 그 화려한 옥좌도
결국 세월의 풍파 속에서 낡은 나무 조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을 다 가질 듯 호령했던 영웅들의 거친 숨소리도 결국에는 한 줌의 흙이 되어 이 조용한 숲의 걸음이 되었을 뿐이죠. 태조 이성계가 흘렸던 피눈물도, 태종 이방원이 밤마다 견뎌야 했던 차가운 고독도, 세종대왕이 자신의 눈을 희생하며 쏟았던 땀방울도 모두 같은 역사의 강물 속으로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그토록 치열하게 사랑하고 그토록 잔인하게 미워했던 그들의 감정조차도 거대한 시간 앞에서는 티끌처럼 가볍게 흩어져 버립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고요한 자연의 이치만이 남아 우리를 위로합니다. 조선 왕조를 피와 문물로 써내려간 수많은 권력자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쥐인 칼자루가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500년이라는 긴 역사의 지평선 위에서 그들의 삶을 굽어보면 그토록 목숨을 걸고 탐했던 옥좌라는 자리가 얼마나 더덥고 서글픈 환영에 불과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자들은 그 누구보다 높은 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철저하게 고립된 죄수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아들의 비정함도, 조카의 목을 조르며 권력을 찬탈했던 삼촌의 잔혹함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영혼을 파먹는 지독한 죄책감과 공포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누군가 자신의 목을 노리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죠. 겉으로는 조선 팔도를 호령하는 절대 군주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언제나 차갑고 어두운 지옥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핏빛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교훈은 평범함이 주는 그 작지만 위대한 평화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칼을 갈 필요도 없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며 의심할 필요도 없는 지금 우리의 삶. 비록 화려한 비단옷을 입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고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잠들 수 있는 이 순간이 그 어떤 왕의 삶보다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영상이 편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안한 꿀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